1936년 한 장의 사진이 영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마치 사람인 듯 계단을 배회 중인 희미한 형체. 헤이. 역시. 저건 좀. 이곳은 수백 년 전 도로시 타운센드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던 대저택이었다. 어느 날 도로시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남편은 화가 난 나머지 그녀를 방에 가둬버렸고 그녀는 감금된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저택을 떠돌던 희미한 정체는 쓸쓸히 세상을 떠난 도로시의 홀령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든 심령 사진은 꼭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서사가 있어. 그럴수록 더 그게 정확해 보여. 이곳은 호주 퀸즐랜드의 한 공동묘지. 사랑하는 딸을 추모하기 위해 딸의 묘비를 찾은 앤드류. 앤드류는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보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마는데 딸의 무덤 앞에서 처음 보는 아이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 나 지금 소름 끼쳤어. 그 애기를 찍어놓은 사진 같은데요? 당시 근처에 아이는커녕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앤드류. 그렇다면 사진 속 아이는 과연 누구일까? 한편 미국 애리조나에 위치한 부드힐 공동묘지. 이곳은 총싸움으로 죽거나 교수형을 당한 사람들이 매장당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친구와 함께 이곳을 방문한 테리 아이크 클란트는 며칠 뒤 자신이 찍은 친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마는데 분명 텅 비어있던 친구의 뒤편으로 뚜렷이 나타난 한 남자의 얼굴. 모자 쓴 사람. 게다가 오래된 공동묘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중절모와 양복 차림까지. 사진 속 남성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거는 좀 섬뜩한데요. 이번에는 무덤만큼 심령이 자주 나타난다고 알려진 영국 리버풀 뉴샴 파크 병원. 이곳은 수십 년 전 많은 고아들이 잔혹한 학대로 목숨을 잃었던 보육원이었는데 이후 병원이 들어섰다 이전하면서 폐건물이 되었고 현재는 영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심령 스폿이 되었다. 2016년 가을 관광객들과 투어를 진행한 가이드는 단체 사진을 확인하던 중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 분명 가이드 포함 관광객은 모두 29명. 하지만 사진에는 30명이 찍혀 있었던 것. 과연 이들과 함께 목격된 정체불명의 소녀는 누구였을까? 그 전 공포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때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공간에서도 심령 현상은 존재한다. 싱가포르에 달리는 지하철 창문에서 포착된 의문의 아이. 에이, 저거 반사 같은데? 일본의 고속철도에서도 즐거워 보이는 여학생 뒤편으로 희미한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창문 쪽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에이, 저건 반사지 딱 봐도. 사건 사고 현장에서도 심령 현상은 존재했다. 버스 전복 사고가 일어난 현장. 마치 어둠 속에서 사고 현장을 지켜보는 듯한 의문의 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정체 모를 존재들. 사진 속 의문의 형체들은 과연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허상일까? 아니면 카메라가 포착한 심령의 모습일까? 근데 저희가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심령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최근이요? 네, 방송 최초로 저희 다빈치의 노트에서 공개가 되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의심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어플, 포토샵 이런 작업이 일절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사진 보시죠. 이거 뭐야? 진짜 있었다고? 제 옆에예요? 오. 저번에 포스터 찍을 때 아니, 맞아, 나 저분 봤어. 맞아, 나 저분 봤어.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분이요 제 스타일리스트예요. 이발 한번 하셔야겠다. 안 무서워하려고. 제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아니 왜냐면 근데 저 찍을 때 뭐가 없었을 텐데. 뭐야, 뭐야. 아이고.
저 여기 세트장인데요. 저 뒤에. 장성규 씨 맞죠? 네, 저 옆에서 저희 포스터 찍을 때고 네. 오른쪽에 그때 있었어요, 저 뒤에 뭐가? 전 전혀 못 느꼈어요. 그러면 사람처럼 보이는데. 포토샵이 아니라고요, 근데? 예, 이거는 포토샵으로 만들지 않은 거고요. 사실 이런 대부분의 심령 사진은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뭐죠? 제가 생각하는 심령 사진의 비밀은 바로 다중 노출입니다. 다른 쪽에선 사진 촬영이 한창인데 그런데 이때 카메라에 포착된 의문의 인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누구야? 조용히 제작진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남성. 한 아이디어가 여기로. 이분의 정체는 바로 27년 경력에 빛나는 사진 전문가. 교수님이셨어. 어이구야. 심지어 교수님. 특별히 또 와주셨네. 알고 보니 녹화 내내 출연자들을 찍었던 것인데 이 사진들은 대체 어떻게 심령 사진으로 탄생한 걸까? 며칠 후 찾아간 서울의 한 학교. 또 다른 촬영 준비가 한창인 듯한 현장. 가주세요. 아, 이쁘다. 심상치 않은 비주얼의 모델까지 등장. 저랑 사진 같이 찍혔죠. 스튜디오엔 모델 한 명뿐인데 어떻게 같이 찍힌 듯한 심령 사진이 만들어진 걸까? 심령 사진은 사실 다중 노출이라는 사진술을 이용한 일종의 트릭 같은 것인데요. 여기 촬영을 마친 필름이 있습니다. 이 필름에 우리는 한 번 더 촬영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이때 적당한 자리에 절묘한 피사체가 맺히게 되면 유령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과연 다중 노출로 정말 심령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드디어 시작된 필름 현상 작업. 먼저 필름이 들어있는 긴 통을 교반기에 고정하고 필름에 상을 맺히게 해줄 현상 용액을 부어주는데 필름을 꺼내보니 정말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건조기에 넣고 말려주면 현상 작업 완료. 이제 심령 사진을 위한 최종 관문이 남았으니 바로 인화 작업. 저거 사진 막 암실 배경으로 공포 영화 많이 나오고 이랬었어요. 현상한 필름을 사진 용지에 밀착하면 인화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다. 드디어 인화지를 현상에게 담그는데 과연 따로 찍었던 두 개의 장면이 한 장의 사진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심령은 정말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서히 나타나는 필름 속 형체. 심령의 모습은 점점 또렷해지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포토샵이 아닌 순수한 사진 기법으로만 탄생한 심령 사진. 심령 사진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은 혹시 다중 노출 현상이 아니었을까? 아까 윌리엄 작가님은 그냥 부주의한 사진 작가였네요.
아니면 의도한 의도한. 의도했을 처음에는 수도 아마 있고. 부주의했을 예, 텐데 예, 나중에는 아마 예,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특히 과거에 필름 카메라 사용하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우리들은 다 기억하고 있겠네요. 필름 카메라 사용하던 때는 보면 필름을 항상 깜깜한 데 보관해야지 필름이 안 타고 잘못해가지고 빛이 카메라 속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필름이 손상되고 맞아요. 현상하는 과정에서도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필름이 망가지고 이런 게 항상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 갈수록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빛 한 줄기만 어떻게 잘못 들어와가지고 필름에 닿아도 뭔가 허연 게 찍힌 것처럼 뭔가 한쪽이 타가지고 허연 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새어드는 빛,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필름이 탄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뭐 좀 이렇게 좀 둥그렇게 생겼다든가 사람 얼굴 비슷하게 얼룩이 진다든가 하면 저 귀신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사실 필름 카메라 많이는 안 쓰잖아요. 대부분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아까 마지막에 인터넷에 떠도는 심령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닌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요즘 많이 들고 계신 이제 흔히 디카라고 하죠. 네. 이것도 저희가 핸드폰으로 들고 있는 카메라도 이제 디카의 일종인데 디카로 찍힌 사진도 설명이 가능해요.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심령 사진의 비밀은 바로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의 스피드. 네, 셔터의 스피드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셔터를 누르면은 그 셔터 막이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빨리 닫히고 열리냐에 따라서 사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닫히고 열리는 속도를 이제 셔터 스피드라고 하거든요. 그게 찰칵할 때잖아요. 그렇죠. 찰칵하는 거죠. 그 닫혔다 열리는 동안 만약에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움직이는 모습이 다 들어오겠죠. 약간 잔상 남듯이 이렇게. 그렇죠. 잔상 남듯이 남는 거죠. 필름 카메라보다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디지털 카메라. 그렇다면 디지털 카메라로도 심령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셔터 스피드에 있었다. 매우 느린 셔터 스피드로는 별의 궤적까지 담아낼 수 있다는데 정말 셔터 스피드 조절로 심령 사진 연출이 가능할까? 셔터 속도를 2초로 설정한 뒤 카메라 앞을 걸어가면 마치 유체 이탈을 한 듯하다. 우리가 흔히 나오는 실수 같은 사진. 또한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찍히는 모습이 달라지는데 비교적 걸음이 빨랐던 구간은 동선을 따라 잔상이 남은 반면 걷다가 멈추거나 정지했던 곳은 진하게 상이 맺히는 모습. 심령 사진의 또 다른 이유는 혹시 셔터 스피드로 인한 우연이 아니었을까?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다중 노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력 27년의 사진 작가와 전통을 자랑하는 K 귀신이 만났다. 요즘은 다중 노출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노출되는 이미지 횟수를 결정합니다. 2부터 9번의 다중 노출이 가능한데 우리는 이중 노출로 설정해서 촬영을 진행할 겁니다. 다중 노출은 어떻게 촬영할까? 3명의 모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첫 장을 찍은 뒤 재빨리 퇴장하는 귀신. 과연 결과는 어떨지? 시간 차이를 두고 찍은 두 장면이 한 장의 사진이 되어 나타났는데 이렇게 고화질의 심령 사진이 탄생되었다. 그런 식으로 밝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묘비 옆에 있던 우리 어린 아이 같이 좀 투명하게. 그리고 오늘의 또 다른 실험 대상자. 녹화 당시 찍은 사진에 멍하니 서가지고 이렇게 응시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찍은 이미지를 겹쳐서 연출하면 심령 사진.
완성. 필름 카메라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심령사진 연출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 무더운 여름, 나만의 심령사진을 만들어보는 건 어떠신가요? 태어나기 이전의 삶, 전생. 옛날부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자신의 전생을 기억해내고 있다. 과연 전생은 존재하는 것이며 전생을 기억하는 일은 가능한 일일까? 안 믿지만 좀 신기해가지고. 네. 2000년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가 있다. 2살 제임스 라이닝거는 아버지로부터 항공기 장난감을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그로부터 반년 후 제임스는 기이한 말과 행동을 시작했다. Up at the ceiling and he goes, Mama, the little man's going like this. And he laid on his back and kicked his feet up. The little man's going,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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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get out. And I said, well, who's the little man, baby? And he goes, me. 바로 자신이 타고 있던 전투기가 총에 맞아 불타버렸다는 것.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이름의 조종사였으며 Do you remember the name of your boat? He said, Natoma. 미 해군 항공모함 나토마 베이에서 콜세어 전투기를 타고 출격해 잭 라슨이라는 동료와 함께 적군과 싸우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콜세어는 1945년 2호섬 전투에서 실제 사용됐던 모델이었고 실제 전쟁 전사자면부에서 그가 말했던 이름 제임스 휴스턴이 확인되었는데 심지어 아기 제임스는 격추된 전투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탈출하는 파일럿의 모습을 또렷하게 그려냈다. Questions about did I know some of the people? Oh yeah, I remember those people. Yes, there was a Jim Houston, a rather large shell just hit him in the engine and it burst into flames and went down. It was all real. 그래, 저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면 있는 것 같아. 전투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증언까지 완벽하게 일치해 제임스 라이닝거의 전생 기억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합니다. 우리 심리학 교수님으로서 이 전생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인정을 하시는지 어떠실까요? 뭐 사실은 알 수 없죠. 모든 현상들이나 아니면 모든 대상들은 완벽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검증이 끝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건 분명한데요. 네.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이 전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굳이 꿈과 최면으로만 우리가 꼭 보는가 하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꿈과 최면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왜곡과 암시가 심한 것이 꿈이거든요. 네. 왜 굳이 전생은 가장 취약하고 왜곡이나 뒤틀림이 심한 매체로만 주로 보여지는가? 요건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암시된 기억일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의심해 봐야 돼요. 암시된 기억. 네. 이 암시라는 게 뭐냐면 넌지시 슬쩍 들어왔는데 그게 심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누가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혹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암시라는 건 굉장히 순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거기서 못 벗어나게 만들거든요. 네. 간단한 실험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냥 컨닝이라고 5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컨닝. 자, 3번만 더 시작.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링컨. 워싱턴이죠. 링컨이 나와. 나는 링컨이라 할 뻔했어. 그러니까 컨닝이라고 쭉 5번 하면서 생각이 거기를 반대 가설을 검증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저도 하나 생각나는데 해봐도 됩니까? 네. 뭐죠? 우리 송아지라고 한번 5번 말해볼까요? 송아지요? 송아지. 3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송아지. 개나리 노래 한번 불러보실래요? 개나리. 그렇지, 이거야. 개나리. 그렇지, 이거야. 개나리. 그렇지, 이거야. 얼룩. 원래 원곡은 이거 재밌네요. 나리 개나리. 맞다.
야, 이게 또 암시된 기억이에요? 야, 무섭네.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뇌를 안 찾아서 그래요. 우리가 뇌를 안 찾아서 그래요. 컴퓨터랑 다르다는 뜻이에요. 내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뇌를 서치를 안 해요. 자존심 상할 뻔했어. 그렇기 때문에 전생은 암시받아서 많이 내가 상상해봤을 가능성이 크죠.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생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암시된 기억이다. 일단 그 가능성이 전생 기억 암시 1단계 시각적 암시. 전통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식사 장소. 장소도 한정식 집에서. 보이는 게 중요하지. 또. 정갈한 한정식까지. 그럼 이 정도면 거의 장금- 인셉션이네요. 지금. 그리고 그러게. 대장금을 연상시키는 육감을 다 정하시니까. 수락관 복장 실험 도우미도 준비 완료. 드디어 오늘의 첫 암시 장소에 도착한 실험 참가자. 낯선 공간을 둘러보는데 사실 5명의 실험 참가자들은 오늘 실험을 단순 심리 테스트로만 알고 있는 상황. 대장금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실험 도우미 장금이의 손길로 한상 차림이 차려지고 영문을 모른 채 맛있게 점심 식사를 시작하는 실험 참가자들. 지금 입력이 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본인도 모르게. 과연 시각적 암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기억 암시 2단계 청각적 BGM 암시. 쓰는구나. 그럼 OST. OST 들면 끝나죠. 끝났어요. 저거는 무조건 잠금이죠, 전생. 좀 무섭다. 꿈에도 나오겠다.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기 전 대기 공간에서 드라마 OST를 들려주고 대장금 영상도 볼 수 있게 준비했다. 과연 청각적 암시는 참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바로 후각적 암시. 조선시대 의녀 장금을 쉽게 떠올리게 하기 위하여 약재를 두고 자연스럽게 향을 느끼게 했다. 후각적 암시까지 완료! 마지막 4단계 암시는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이에요. 현재의 경험부터 내가 아주 오래된 우리가 전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억까지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지금 이 여러 가지 문들 중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전생의 문들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질 거예요. 바로 심리 상담가와 최면 트레이너의 상황 유도. 두 실험자는 실험 참가자들이 전생 기억을 잘 떠올릴 수 있도록 유도했다. 과연 그 결과는? 편안한 소파에 누워 최면 상태에서 전생을 깜빡이지 마시고 떠올린다. 좀 손톱을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깜빡이지 마시고. 자, 이거 보고 있으면 눈이 좀 따갑게 느껴질 수 있고 시큰거릴 수 있고 눈꺼풀이 묵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 손을 따라 눈을 감으세요. 그렇죠. 자, 감은 두 눈꺼풀에 의식을 둡니다. 지금부터 두 눈꺼풀의 힘 점점 더 자유롭고 깊은 여유와 깊은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셋을 세고 손가락을 튕기면 마음의 방 하나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떠올리셨나요? 지금 이 마음의 방은 무슨 색깔일까요? 나무색. 나무색의 마음의 공간입니다. 그죠? 네. 바로 무의식의 공간이죠. 이제 그 의자에서 일어서십시오. 자, 앞으로 걸어 나오면 마음의 방에 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문이 나타납니다. 본인은
이제 그 문을 열거나 통과해서 그 시대, 그 삶의 인격으로서의 그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과연 그들의 전생은? 자, 당신은 전생에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뭔가 연상하고 숨을 들이마시고 느꼈을 때 여기 이 의자에는 어떤 대상이 앉아 있나요? 실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네. 어허. 그러니까 막 주방에서 바쁘게 다들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막 그 바빠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수락관 구경이에요. 그렇군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부른가요? 저는 대장금이요. 나는 대장님, 장금이요. 장금이군요. 그런 역할로서 혹시 하루의 일과가 생각이 날까요? 일어나서 임금님 수락관에 올라갈 재료들을 먼저 확인을 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요? 엄마요. 엄마. 네. 엄마에게 지금까지 못다 했던 말 엄마 앞에 보고 있거든요. 들려주세요. 나는 잘 컸으니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 주변이 밝은 거 있나요? 네, 엄청 밝아요. 엄청 밝고 실내인가요, 실외인가요? 실외요. 그 햇빛이 너무 예뻐가지고. 햇빛이 예뻐요. 네. 햇- 그리고 뭔가 기분이 좋아요. 제 손에 뭐가 들려 있거든요. 손에 뭐가 들려 있죠? 행복해 보인다. 풀들이 들려 있어요. 풀. 네. 이거 풀 캐서 뭐 하려고요? 이거 약초 만들려고요. 약초 만들려고요? 네. 무슨 약초를 만들고 싶으세요? 누가 아파가지고 동네에 어. 마을에 누가 아파서. 마을에 누가 아파요? 네, 이거 해주려고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인지. 장금이요. 장금이요. 지금 본인은 장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죠? 네. 혼자 있나요? 여럿이 있나요? 셋이 있어요. 셋이 있어요. 누군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장금. 장금. 장금이란 사람이 있고 또 금미. 금미. 그리고요. 저. 나. 이렇게 세 명이 있군요. 장금의 얼굴을 한번 느껴볼까요? 쌍꺼풀이 없어요. 쌍꺼풀이 없는 형. 코가 낮고. 코가 낮고. 미인형은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본인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네요. 심리 심상법과 최면을 통해 전생 기억에 몰입했던 실험 참가자들. 암시 실험 결과 오늘의 실험 참가자 5명 중 2명은 마치 자신의 실제 기억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대장금을 떠올렸고 다른 참가자들도 주변을 떠올렸다. 미리 암시받은 기억의 결과인 것. 결국 누군가에 의해 암시를 받거나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없었던 일도 자신의 실제 기억으로 쉽게 혼동할 수 있다는 것. 앞선 실험에서 이 장금이라고 대답했던 모든 분들도 이 암시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걸 수 있겠죠. 게다가 굉장히 중요한 건 직전의 암시가 되겠어요. 바로 직전. 네네. 그러니까 인간은 직전 경험의 노예라는 말도 있어요.
혹시 뭐 저희 일상 속에서도 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없을까요? 일상생활 속에 왜곡된 기억의 사례, 좀 뭐 쉽고 간단한 거, 좀 왜곡될 리 없는 것부터 한번 짚어가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가 있죠. 있죠. 터미네이터 2의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연기하는 터미네이터가 용광로처럼 돼 있는 그 끓는 거기로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면서 끝나잖아요, 그죠? 그때 아놀드 슈왈제네거 하는 명대사 뭐죠? I'll be back. I'll be back.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보세요. 보세요. 마지막. Goodbye. Goodbye. 굿바이라고? 아니 내려가면서 나올 것 같아. 아일비백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멘붕이야. 나온다. 자 여기서 나오나? 아,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못 하는구나. 아 입이 뜨겁지. 아웃비백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예 없어요? 아웃비백 누가 얘기한 거야?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약간 그 뒤에 그러니까 라면이란 거에 사람이 집중을 하니까 뒤에 말은 좀 틀렸나 보다 싶은데 아일비백은 너무 충격적인데요. 사실 터미네이터에서 아일비백이 굉장히 잘 알려진 명대사입니다. 그리고 터미네이터 2편의 가장 명장면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터미네이터가 들어가는 장면이다 보니까 그게 명장면이 이거지 명대사가 이거지라고 워낙 말을 많이 하는 사이에 그게 섞여버린 거예요. 이 안에서 편집을 우리가 그냥 제목 때문에 그게 퍼져버린 거예요.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퍼진 이야기인데 만델라 효과, 만델라 이펙트 이런 말 많이 사용합니다. 만델라 많이 이게 뭐 영미권에서 처음 사용되던 말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 계시죠? 이분이 사실은 감옥 생활 길게 하시고 그다음에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잘 활동하셨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그와 비슷하게 아주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동시에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델라 효과, 만델라 이펙트 이런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는 전생을 또 어떻게 추측하고 계시는지 화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글쎄요, 이거 뭐 화학하고도 뭐 사실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전생의 기억을 뭐 일부나마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데자비와 꿈입니다. 데자비. 뭔가 처음 보는 장소나 어떤 처음 보는 상황을 겪었는데 여기는 전에 한번 와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적 많아요. 이런 상황 나 전에도 한번 겪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상한 느낌이 왠지 드는 것 이런 현상을 뭐 데자뷰, 기시감이라고 하는데 보통 젊은 층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피곤하거나 졸릴 때 더 잘 나타난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의 어떤 기억의 어떤 착오 이런 부분이 전생 기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딱 그때 잠깐 느끼고 또 기억이 맞아. 그냥 찰나인 것 같아. 진짜 어떤 디테일한 게 딱딱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 앉아서 메뉴를 보고 있는데 나 이 메뉴판 본 적 있어. 맞아. 그리고 나 이거 시킬까 고민을 한 적이 있어. 맞아. 약간 그 정도로 세세한 디테일이 살아 있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 한번 처했었나? 맞아. 라고 의심이 되고 아니면 이게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무엇이 똑같아서 이 장면을 본 기시감이 드는지가 명확하지가 않고 사실 애매하고 어떤 막연한 느낌으로 이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식의 느낌이 드는 것이 데자비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떠한 그 상황을 처하는 어떤 태도 아주 사소한 약간의 작은 디테일 그렇지만 기억 속에서는 잘 남아있지 않았던 것. 식당에 와서 메뉴를 본 경험이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독특한 향수를 뿌려놓은 식당에서 메뉴를 읽은 경험이 예전에 한 번 있었던 거죠. 근데 보통 어디 냄새 나는 거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무슨 냄새가 나네 이런 얘기 머릿속으로 잘 안 하잖아요. 뭔가 전에 이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뭘까라고 하다가 이게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데자비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꿈이라는 것
말 그대로 꿈꾼 내용을 그냥 전생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꿈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뭐 사람이 꿈속에서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각적인 심상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특히 뭐 어린 시절의 마음에 뭐 착각한다라고 한다면 기억처럼 실제 일을 겪었던 기억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꿈이라는 것이 어렴풋하고 막연한 기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전생이라서 막연한 기억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혼동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1995년 9월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신 가네샤. 가네샤 신의 탄생일에 맞춰 열흘간 축제가 열릴 정도로 인도에서 가장 숭상하는 신 중 하나이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네샤 상에 우유를 바치며 제사를 지내곤 했는데 신적인 존재구나. 제사를 올리던 바로 그때 코끼리 코에. 가네샤 상에 갖다 댄 우유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 그 후에도 마치 석상이 마시기라도 한 것처럼 우유는 눈앞에서 사라졌고 이 놀라운 소식은 인도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소를 숭상하는 힌두교에서는 우유 역시 신성한 액체로 여겼고 때문에 가네샤 상이 우유를 마시는 기적과도 같은 이 현상을 사람들은 밀크 미라클이라 불렀다. 우유만 먹는 건가? 다른 물이나 그런 건 안 마시나? 궁금하네요. 그러게 그것도 궁금하다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러한 현상이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힌두교 사원에서 일어난 것이다. 심지어 가네샤가 아닌 일반 석상에서도 아 진짜로?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It's a miracle. I think it's to do with the state the world's in at the moment. And I think that for some reason the gods are hungry and the people are suffering. I couldn't believe it. I thought I was going to see it for myself, and I just saw it for myself. It's absolutely amazing.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홍콩에 이르기까지 그 수만 20곳이 훌쩍 넘었고 이러한 현상은 2달가량 이어지다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다. 한시적으로만 저런 현상이 있어. 그런데 11년 후 또다시 인도를 포함해 세계 곳곳의 석상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다른 석상이네요. 우유를. 뭐야? 진짜. 이번에는 하루 동안 무려 10리터의 우유가 사라졌는데 하루에 10리터? 10리터는 굉장히 많은 양인데? 살아있는 듯이 우유를 마시고 피와 땀을 흘리는 석상들. 과연 신이 보여준 신비한 기적일까?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인 것일까? 작가님, 화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증명이 될까요? 화학이라면 상당히 간단하게 아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쉬운 거부터. 뭐죠? 쉽지만 강한 거부터. 피눈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피눈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일단 여러분. 일단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이게 피눈물이라는 것이 진짜 피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피처럼 이렇게 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안에 적혈구도 있고 뭐 혈청도 있고 혈액형 검사해 보면 혈액형도 나오고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피겠느냐고. 인형 같은 데서 나오는 피눈물, 그런 피눈물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짓국을 끓일 수 있겠냐고. 너무 맛이 자. 입맛이 뚝 떨어지네요. 그래서 네. 포인트는 뭐냐면
그것은 빨간색의 그런 액체인 것이지 피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도대체 빨간 액체가 나올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빨간 액체가 나올 게 뭐가 있느냐? 빨간 액체가 나올 게 뭐가 있느냐?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 가장 지구상에서 흔한 원소가 무엇일까요? 지구를 다 산산이 분해해가지고 성분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원소가 뭘까요? 하나 꼽을 수 있다면 철입니다. 철. 철. 철이 녹슬면 어떻게 색깔 됩니까? 붉을수록한 색깔이죠. 붉을수록한 색깔. 붉을수록한 색깔. 그러니까 철 화합물, 산화철 계열의 철 화합물은 붉은색을 띠기가 쉬워요. 네. 사람의 피의 붉은 색깔도 사실은 철 화합물이 갖고 있는 색깔입니다. 그래요? 어딘가에 있는 철이 물에 이렇게 녹아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붉은색을 띠면서 공교롭게 나오면 그것을 우리는 피눈물이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어떤 신비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실 신비롭고 신기한 현상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런 자연의 어떤 그런 원리의 한계 안에서 신비한 것이지 그게 진짜 피라는 것은 아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땀 흘리는 비석 뭐 이런 것도 사실은 크게 이상할 게 없어요. 그 땀 흘리는 비석이라는 것에 나오는 그 물이 진짜 막 땀 냄새 나는 땀은 아닐 거잖아요. 거기서 뭐 소금기가 있고 뭐 땀 냄새에 들어있는 성분이 막 나오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물이 마침 맺혀가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땀 흘리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땀 흘리는 비석이라고 부르는 것인 거거든요. 더운 날씨에 차가운 음료수병만 그냥 꺼내놔도 그 온도 때문에 이슬점 이하의 온도가 되면 이슬이 맺혀가지고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게 결로 현상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결로 현상입니다. 현상. 그러니까 마침 주변에 어느 정도의 습도가 갖추어져 있고 비석이 유독 차가우게 될 수 있는 재질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물방울이 맺혀서 흘러내린 건 사실 이상할 게 없죠. 자, 그러면 그 우유를 마시는 석상 있잖아요. 네네. 우유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는 걸까요? 우유를 마시는 석상은 사실 좀 저도 진짜 신기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우유를 마시는 가네샤 석상의 비밀은 바로 돌의 성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욕실에서 사용하는 매트, 발 닦는 매트 중에 이렇게 천으로 돼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돌 비슷하게 돼 있는 거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 흡수 엄청 물 잘하는. 흡수 잘하는 돌. 예. 그게 바로 규조토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 매트예요. 규조토? 약간 규조토라는 게 리조토 뭐냐면 같기도 규조류라는 게 있거든요. 아, 리조또요? 저도 리조또로 들었어요. 규조라는 생물이 있는데 이제 우리 바다를 떠다니는 미생물 같은 것인데 이게 별로 희귀한 게 아니거든요. 널려 있는 거예요. 아주 흔한 건데 보이지 않는 미생물 정도인데 껍데기 부분이 약간 유리 같은 그런 재질로 돼 있어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물을 흡수를 굉장히 잘하는 재질의 돌인 규조토 재질의 발닦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와 비슷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석상이라면 물을 충분히 잘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과학자로서 추측했을 때 석상에 사용된 암석이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암석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조각석 만드는데 많이 쓰이는 돌이다 하면 대리석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네네네. 대리석은 우리 그거 뭐 반질반질하고 물을 뭐 잘 안 흡수하고 이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대리석도 그 겉면을 가공하고 코팅하기 전에 생 대리석 재질을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이 다공성이라고 하죠. 구멍이 미세한 구멍이 많아가지고 물을 상당히 흡수한다라고 해요. 네. 자, 화학자 입장에서는 우유 마시는 가네샤 석상의 비밀이 돌에 성분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주셨는데 우유 담은 숟가락을 코 밑에 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유가 코를 따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번에는 물리학 입장에서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제 물리학이 좀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생각하는 이 가네사 석상의 비밀은 바로 모세관 현상입니다. 모세 혈관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 사실 맞아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모세라는 게 이렇게 작은 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물은 땅 속에 있는 물을 자기 입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요.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아주 가는 관이 있으면은
그 관 안에 담겨 있는 액체에 작용하는 그 물리적인 힘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중력은 아래로 내려가도록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관의 표면에 물이 붙고 싶어 하거든요. 물이 그 응집력 때문에 그래요. 물 분자들 사이에. 그러면 이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에 비해서 위 방향을 향하는 관에 붙으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면 그러면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네샤 석상 안에도 물관처럼 관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곽재식 작가님이 하신 이야기랑 비슷할 수 있는데 가네사 석상 안에 아마도 굉장히 많은 균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균열들이 연결돼서 마치 가네사 석상 안에 모세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가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바로 사이펀 효과입니다. 사이펀이란 압력 차이를 가졌을 때 액체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는 관을 우리가 사이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왼쪽 통을 보시면 물의 깊이가 있죠. 관에 압력 차이가 생기게 하면은 왼쪽 높은 곳에서 아래쪽 낮은 곳으로 물이 저절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사이펀 효과라고 하죠. 제 기억이 맞다면 어떤 영상에서 저런 거 처음에 저렇게 꽂아 놓으면 안 흐르다가 입을 한번 쪽 빨아주면 그때부터 시작돼요. 입으로 쪽 빠는 현상이 관 자체의 압력 차이를 생기게 하는 현상이고요. 입으로 쪽 빨면은 관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보시면은 호스를 아래쪽까지 이제 담가놨죠. 호스가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을 묶어놓은 거예요. 쭉 빨아들이는 거는 압력 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죠. 멋있다.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물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과학적 원리를 일상생활에서 너무 실질적으로 활용한 너무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이펀 효과와 우유 마시는 가네샤 석상과는 그 저 관의 역할을 코가 해주는 건가요? 가네샤 석상의 코 주변에서 시작한 미세한 공간이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든 이미 저 관 자체의 압력의 차이가 형성이 돼 있다면은 저 공간에 우유를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저게 쭉 빨려 들어가서 다른 쪽으로 빨려 나갈 수가 있겠죠. 1991년 8월 스페인 발레카스 마을. 스페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한 사건이 벌어진다. Y asistimos al momento en el que la medium 이 사건은 스페인 역사상 최초로 공식 보고서에 설명되지 않는 일로 기록된 사건이었는데 무슨 일이지? 그 사건의 시작은 바로 18세 소녀 에스테파니아의 의문의 죽음. 고등학생인데 왜? 그녀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에스테파니아의 죽음은 이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부르는 강령술 위자보드였다. 위자보드? 과연 그녀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1990년 스페인. 에스테파니아는 방과 후 친구들과 학교에 남게 된다. 그녀의 친구는 얼마 전 오토바이 사고로 남자친구를 잃게 됐고 죽은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에스테파니아에게 위자보드를 제안한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 대화를 하는 강령술인 위자보드. 저게 진짜야? 죽은 자와의 대화인 만큼 위자보드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를 끝낼 때 굿바이에 손을 올리고 영혼과 작별 인사를 해야 악령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 뭐야? 설마? 에스테파니아와 친구는 규칙대로 위자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영혼과 대화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갑자기 들이닥쳤고 깜짝 놀란 아이들은 위자보드의 규칙을 어기고 판을 부서뜨리게 된다. 굿바이를 못했잖아. 어떻게?
그리고 그 순간 친구들은 모두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뭐? 바로 에스테파니아의 코와 입 속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기가 빨려 들어갔던 것. 연기요? 그 후 에스테파니아는 기이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매일 밤 거대한 검은 그림자의 환영이 사라지지 않았고 형체 없는 무언가가 공격하듯 극심한 고통과 갑작스런 발작에 시달렸다. Me echaba espuma por la boca, por la nariz, lo que sea, la ha poseído a mi hija. Mi hija ha sido poseída. 아, 괴로웠겠다. 평소의 온순함과 달리 사람들을 향해 격렬하게 분노했고 점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자 에스테파니아의 부모님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병원에서는 그 어떠한 원인도 찾을 수 없었다. 계속된 고통에 시달리며 악몽 같은 날들을 보내던 에스테파니아. 그녀는 결국 1991년 8월 혼수 상태로 발견, 끝내 사망에 이르고 말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두고 위자보드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그녀의 죽음과 함께 위자보드의 저주도 끝이 나는 듯 했으나 근데 같이 했던 친구들은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에스테파니아 혼자만 그런 거잖아. 날카로운데요. 그죠. 기이한 일들은 그녀의 가족들에게까지 계속됐다. 가만히 있던 물건들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폴터가이스트잖아. 한밤중 방문이 저절로 열리는 등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모두 에스테파니아가 봤다고 주장한 거대한 검은 그림자를 목격하게 되는데 거대한 그림자는 밤마다 가족들을 짓밟고 옥죄며 극심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고 가족들이니까 착각하는 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참을 수 없었던 가족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 또한 기이한 현상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뭔데? 왜? 아무도 없던 방 안에서 에스테파니아의 재단 사진이 불에 타고 있었던 것. 이건 뭐야? 이것도 우리가 저희가 다뤘었잖아. 가족들은 경찰에게 이 모든 일이 딸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며 털어놓았고 경찰 역시 이 사건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자신이 겪은 기이한 현상을 공식 보고서에 기록하게 된다. 그렇게 이 사건은 위자보드로 일어난 스페인 초유의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게 된 것이다. 위자보드를 하고 난 뒤 에스테파니아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 이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 아니면 정말 위자보드로 불러낸 영혼의 저주였던 걸까? 섬뜩하네요. 어우. 네. 세네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 한 소녀를 죽음으로 이끈 위자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위자보드가 정확히 뭔지부터 여쭤볼게요. 어떤 영혼, 세상을 떠난 혼령 이런 것이 돌아다니는 것을 내려오게 해서 다시 불러내는 기술을 강령술이라고 합니다. 그 강령술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위자보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분신사바 했잖아요. 맞아요. 분신사바. 근데 실제로 분신사바 하면서 막 움직이는 친구들도 있었고 맞아요. 뭔가 무서운 일이 생기기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해봤는데 저는 믿지 않는데 근데 무서웠어요. 뭔지 알죠? 저도요. 저도 안 믿는데 무서워. 한 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뭔가 느낌상 약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네. 미세하게나마. 맞아. 그래서 그냥 하다가 그만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뭐 분신사바 같은 거 이런 게임 하신 거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강령술. 저는 안 해봤는데 이제 어렸을 때 제 친구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블러디 메리라고. 블러디 메리. 그것도 약간 네네. 화장실에서 불을 끄고 거울 앞에서 눈을 감고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3번을 외치고 눈을 뜨면 거울 속에 블러디 메리가 나타난대요. 블러디 메리가 나타난대요. 진짜. 근데 귀신을 불러낸다라는 게 말이 되는지. 전 요건 안 믿는데. 그래요. 저도 영상을 보면서 이게 너무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겹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위자보드는 뭐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뭐 가족들이 뒤에 다 피해를 입었다 이건 우연치고는 너무 끔찍하지 않나. 그렇죠. 너무 센 대가인 것 같기도 맞아요. 한데. 사실 이 모든 일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의 옛 속담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배 떨어진다. 오비라. 기이한 경찰 보고서가 작성되고 한 그런 시점, 저 희생자가 세상을 떠난 시점하고 그 위자보드를 한 사건하고도 상당한 시간이 떨어져 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연결시켜서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위자보드가 갖고 있는 어떤 불길한 느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사건 2개를 연관시켜서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봅니다. 위자보드를 한 후에 무시무시한 일들을 겪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 유명하죠. 잠깐만 이거는 이 80명이면. 사건 유명하죠. 한 반 전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머 어떻게 너무 괴로워하는데? 이건 진짜인데? Me desmayé un día miércoles. Fue muy horrible y me cuesta mucho acordarlo nuevamente y como alguien que me estuviera siguiendo por detrás. Era un hombre alto, era todo de negros, tenía una barba muy larga y es como que me estuviera siguiendo para ahorcarme o algo así. 꽤 구체적인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 그럼 뭘 잘못 먹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네, 그렇죠? 그렇지. 그 페루의 집단 발작은 약간 뭐 식중독이라든지 뭐 전염병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아니요, 병원에서 그때 검사를 했는데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위자보드 때문일까요, 그럼? 왜냐면 8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저렇게 집단으로.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맞아요. 제 생각에는 전형적인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렇게 어떻게 8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상한 걸 겪을 수가 있지? 그 많은 숫자 자체가 어쩌면 이유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명이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고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한 20명이 소리 지르면서 막 도망가고 있다고 해보세요. 나도 좀 같이 도망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겁에 질리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회적 동물로서의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눈치를 보면서 무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거기서 강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가님 말씀대로라면 페루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은 진짜로 뭐 몸이 안 좋아서 쓰러졌어. 그럼 나 보다가 뭐야? 나도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무서움이 점점 커지는 거죠. 한 2명 정도가 애가 힘들어가지고 뭐 쓰러졌다라고 하면 애들이 오늘따라 왜 이럴까? 그런데 그게 약간 번져가지고 어느 그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30명이 지금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 공포감과 충격 때문에 나도 놀라게 되고 나도 겁에 질리게 되면서 히스테리가 나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또 이게 특정 나이대 같은 경우가 좀 민감할 수가 있죠. 아 그렇게요. 아까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멀쩡했던 것 그래,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냥 학생들만 집단 히스테리 현상에 걸렸던 거 보니 유대감이 있는 아이들끼리 그런 거죠. 그런 아. 거죠. 네. 그 청소년의 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기존에 내가 배웠던 것들 이게 다 바뀌면서 나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예요. 초중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주변 애들이 갑자기 뭔가의 공포감을 느끼면 나도 모르게 막을 수 없이 이 감정에 같이 휩쓸려지는 그러한 현상이 좀 심한 편이죠. 충분히 공감이 듣고 보니까 일리가 그런 있네요. 것 같은데요. 네. 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든지요. 근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실려 나가고 막 두려움에 의해서 그렇게 신체적으로 그런 반응이 어느 정도까지 올 수가 있나요? 그러게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사실 이 내가 기대치 못했던 어떤 강한 자극을 받을 때 이걸로 인해서 심장마비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웬일이야. 자,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미주신경으로 설명을 해요. 미주신경. 네, 그러니까 미주신경은 우리 몸 그러니까 전체를 통과한 가장 긴 신경이거든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포함해서 소화기, 호흡기, 심장 이쪽 모든 곳에 다 그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주신경이 평소에 약간 릴렉스가 잘 돼 있고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으면 커다란 스트레스나 무서움이나 공포가 와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을 정도까지 가지가 않는데 얘가 이제 활시위를 치면 축 늘어져 있다가 갑자기 빡 당기잖아요. 그러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배가 전복되고 나서 물이 들어올 때까지 가기도 전에 내가 이제 죽는다라는 충격 때문에 그 이전에 심장사가 오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충격, 공포, 심리적인 게 굉장히 충분히 죽음에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